예, 안녕하세요. 오제튜브의 오주환입니다. 예,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제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오늘은 열심히 일했다고 이틀 휴가를 받아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 또 시간이 나서 그 미용실 가서 파마도 했고요. 제 아내는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는데, 잘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면,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대기업에 좀 집중되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대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직접적으로 체험한 게 아니고 같이 그냥 일을 하면서 옆에서 본 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나 본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저와 같이 일했던 분들 중에 대기업에 다녔던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해준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물론 수년간 어떤 경험, 간접적인 경험과 실제 경험들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100% 맞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름대로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 정도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자의 시선으로 대기업을 이제 세 종류로 좀 분류를 하자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첫 번째는 개발을 직접 하지 않고 관리를 하는 대기업이 있고요. 두 번째 직접적으로 개발을 하는 대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보면은 이 세 번째는 첫 번째도 속했고 두 번째도 속하는데 이런 거예요. 한 번 취직을 하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정년이 될 때까지 잘리지 않는 대기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대기업. 개발을 직접 하지 않고 관리를 위주로 하는 대기업. 예. 그거는 대략적으로 어떤 회사가 있냐면 삼성, 그리고 LG, 그리고 SK 하이닉스 뭐 이런 데가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회사들은 뭐 안에 내부 연구원을 두고 개발하는 부서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어떤 직접적으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3의 회사를 아니면 어떤 인력들을 프로젝트성으로 뽑아서 그것을 관리하는 일들을 주로 해요. 근데 어떻게 관리를 하냐? 굉장히 체계적이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대기업은 괜히 대기업이 아니다라는 걸 느꼈어요. 실제로 제가 LG 밑에 들어가서 그 공유기 제작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했었는데 보면은 기술 하나하나가 다 디테일하고 막 백 몇 개 막 거의 200개가 되게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으면서 그걸 하나하나 그 관리자가 체크를 하면서 다 됐는지 안 됐는지를 봐요. 예, 중소기업에 가서 일을 해보면 보통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됐니 뭐 됐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 정말 하나하나 다 검사를 해요. 근데 이 대기업은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냐면 너가 이 물건을 만들어서 언제까지 잘 납품을 해. 그러면은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뭐 기회를 줄게. 하지만 너네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너네는 어마어마한 페널티를 물어.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만약에 그거를 물건을 잘 못 만들어내고 계약을 이행 못 시킨다. 그럼 그 회사 거의 문 닫는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의 100% 아니 한 99% 문을 닫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약 맺는 순간 진짜 미친 듯이 일을 하고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무조건 완성하는 식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일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물건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대기업은 이미 많은 하청업체들을 다뤄봤고, 그리고 많은 이제 기술자들을 이제 고용해서 이제 써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쪼아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물건이 잘 나온다라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들어갈 때부터 어떤 막 이런 조건과 정확한 기술명 그리고 어떻게 검사해야 되는지 같은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대로 이렇게 따라가면 물건이 잘 나올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체계화가 잘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말 대기업은 대기업이다. 저 밑에서 물건을 하나 납품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그 물건이 나왔을 때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를 저는 이제 거기서 많이 느꼈죠. 그런데 이제 개발자들이 이런 대기업에 지원을 할 때 이런 일을 하는 줄 모르고 지원한 경우가 꽤 있어요. 예, 실제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하이닉스에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한 신입을 한 30명, 40명 뽑았는데 다 얼마 안 있다 그만두더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개발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개발을 하고 싶어서 왔는데 관리하는 일들을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자기의 이제 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만두는 거죠. 그런 경우가 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업을 이제 들어갈 때, 와, 대기업이다! 이래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무슨 일을 하는지 좀 보고, 그 대기업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기에 이제 연장선으로 제가 했던 좀 경험들, 그리고 대기업에서 좀 봤던 단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대기업다운 것들이 면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굉장히 양아치 같은 그런 모습도 저는 좀 많이 봤어요. 우선은 첫 번째로 대기업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 아니고 제 이제 사장님 친구가 이제 경험한 일이에요. 그건 뭐냐면 어떤 A라는 물건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대기업이.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사줄게 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A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그 중소기업은 뼈 빠지게 일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만들었어요. 똑같은 성능으로. 근데 그 A라는 물건을 원래 뭐 일본이라던가 이런 좀 더 좀 안정적인 기업에서 이제 그 납품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대기업이. 그럼 그 대기업이 그게 딱 완성이 되면 원래 안정적으로 좀 비싸게 단가를 치면서 납품했던 회사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중소기업이 A라는 어떤 물건을 만들었다. 너가 납품하는 가격은 200원인데, 야, 그 사람은 100원에 한다더라. 나 이제 바꿀게.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납품했던 회사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100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150원까지 깎아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제 너네하고 계속 거래를 할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정말 막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중소기업은 굉장한 자본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 대기업에 와서 이러는 거예요. 야, 너네 거 못 사겠다. 미안하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망한 회사가 실제로 저의 전 대표의 친구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양아치 짓을 한다라는 거를 저는 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본력으로. 그리고 대기업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좀 갖게 된 계기가, 이건 제 경험인데, 대기업에서 일했던 분들, 또 그리고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100%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경험한 분은 굉장히 회피를 잘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혹시나 대기업하고 일하실, 일이 있으신 분은 제가 정말 당부하는데 꼭 문서화를 남기세요. 무조건.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통화로 막 얘기를 했어요. 뭐 A라는 기능을 개발하고 뭐 이렇게 다 시켰어요. 제가. 근데 그 사람이 그거대로 이제 만들어 온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내가 잘못 지시한 것 같아. 그러면 제가, 미안하다. A라는 기능이 생각해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서 이걸 좀 A-1로 바꿀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하고. 근데 이 대기업에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화로 분명히 자기가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안 해요. 쏙 빼먹어요. 네, 증거가 없으면. 이거를 저는 꽤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게 사람이 이상한데?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좀 좀 경력이 있으신 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대기업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환경이 굉장히 많이 주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대기업에서. 그러니까 뭔가 책임을 잘 회피해야만 아무 사고 없이 위로 승급하는 일들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회피하려는 성향이 좀 많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반드시 뭔가 일을 할 때는 문서로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그거를 메일로 보내서 컨펌 받고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해라 라고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더 쇼크였던 게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이 이제 넥슨에 다녔던 분이셨는데 그분도 이제 약간 관리직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뭔가 A를 지시를 해서 제가 그걸 했는데 나중에 그걸로 인해 문제가 터지니까 입을 싹 닫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제가 약간 충격을 먹었어요. 왜 저러지, 저 사람이? 분명히 본인이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근데 이게, 제가 그때 느껴요. 그 사람은 그게 잘못됐다라는 생각도 안 하고, 정말로
어떻게 뇌에서 싹 지우는 건지 자기가 지시했다라는 걸 정말 까먹은 건지 하여튼 그거에 대한 죄의식을 전혀 안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저 사람이 뭐 이상한 건 맞는데 뭐라 그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앞으로 꼬박꼬박 증거를 남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였어요. 네. 자, 계속 이제 본론으로 와서 이야기를 하면 두 번째 종류의 대기업,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대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뭐 경험을 한 게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한테 좀 요것저것 많이 여쭤봤는데요. 우선은 하여튼 이런 종류의 대기업은 대표적으로 뭐 카카오 같은 회사가 있고요. 네이버 이런 회사도 직접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리고 아마존, 외국계는 뭐 구글도 뭐 그렇고요. 이런 종류의 개발 회사는 뭔가 좀 들어가면 벌써 좀 프라이드가 있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실력으로는. 그러면 굉장히 좀 실력이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좀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어떠냐. 그러니까 제가 얻은 정보는 이래요. 뭐 구글, 아마존 이런 데는 의외로 근속연수가 짧은 경우가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사실 자기가 가려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다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관심 있는 프로젝트, 재밌는 프로젝트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뭐 자기가 아마존이었는데 이제 다음엔 구글 가 있고, 구글에서 막 프로젝트 끝나면 또 뭐 연락이 온대요. 야, 이런 프로젝트 하는데 어떻게 같이 할래? 그러면 한다 그러면 또 거기 회사로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부럽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저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반면에 다른 대기업은 이제 그분이 얘기해요. 지환 씨는 일할 때 어떤 기능을 만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죠. 예, 네, 그러죠. 그래서 되게 버겁고 힘겹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대기업에서는 그게 되게 세분화가 돼 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만들 때 한 메뉴만 가지고 그거 한 명이 그거를 막 공들여서 뭐 한 달 동안 만들고 그거를 다 이제 합쳐서 하는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지환 씨가 하는 업무 시간보다 훨씬 더 적은 시간에 일을 하면서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근속 연수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많이 부럽더라고요. 네, 제가 이 영상을 찍다가 영상을 끄고 전화를 걸었어요. 한 20년 개발을 하신 분인데 왜 전화를 했냐면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드는 솔직한 생각이, 개발하는 대기업, 뭐 이름 내노라는 외국계 대기업에 저도 그러니까 뭐 영원히 거기서 일하고 싶진 않은데 한 1, 2년쯤은 가보고 진짜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굉장한 고수들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무언가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저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걸어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제가 실력이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런데 가서 뭐 버틸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이런 고민이 있다고 좀 얘기를 제가 해봤어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환 씨의 실력을 뭐 평가를 할 수가 없다. 그 누구라도 좀 평가하기가 힘들게, 지환 씨 같은 경우에 인베디드 쪽으로 계속 있었고, 이제 외부로 온 지 이제 뭐 몇 년 됐는데, 우선 지환 씨 성향을 봤을 때 뭔가를 뭐 이제 파서 해결하려는 이런 성향은 있는 거는 봤지만, 본인은 웹 쪽으로만 15년을 했고, 그 시선으로 지환 씨를 봤을 때, 뭐 부족한 면이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걸 판단을 내리기는 참 애매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를 한 게, 우선은 좀 장기적으로 실력을 키워가는 게 좋지 않냐,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사실상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고민을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왜 했냐면, 제가 이 영상을 찍는데 제가 쭉 해왔던 말들이 있잖아요. 과연 내가 이런 말들을 할 자격이 있는가, 나도 이런 열등감이 있고 이런 약점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이런 고민을 이제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고민 같아요. 누구랑 비교하고 내 실력이 어떻고 내 기술이 어떻고. 그분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개발자인.
있으신 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경력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좀 판단하기도 이제 많이 힘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어떤 문서를 하나 봤어요. 나는 어느 정도의 이제 수준의 이제 개발자인가 뭐 객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이런 사람을 이제 뽑아야 된다 이런 거에 관련된 이제 글을 봤는데, 제시를 하는 거는 뭐 어떤 코드 최적화라던가, 최소한 어떤 책 10권 정도는 읽어서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떤 소스를 봤을 때 그거를 잘 간추려서 되게 효율적이고 실수를 막는 형태의 코딩을 하는 이런 사람이 되게 드물고,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면은 평생을 가도 그런 실력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어떤 방향을 잡는 건 맞다.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런 방향으로 내가 이제 계속 발전을 해야지 라고 하는 건 맞고, 그것을 보는 거 참고하는 거는 맞지만, 내가 당장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주눅들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의 되어가는 과정의 사람이니까 어떤 방향들을 보고 이제 끝까지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새삼스럽게 드네요. 아무튼 대기업도 되게 다양한 종류고, 그 뭐 어떤 대기업은 딱 이렇다라고 얘기는 결국에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최악의 대기업으로 꼽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유형이에요. 한 번 딱 취직을 하면 정말 공기업화가 돼서 완전 철밥그릇인 대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정말 거의 다 그런데, 너무 안정감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취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높은 학력과 또 열심을 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한 뛰어난 엘리트들이 그 기업에 들어가서 바보가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게 제가 경험한 대표적인 그룹이 회사가 애틀이에요. 한국전자통신정보연구원인가? 한국말로 하여튼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지 않아요. 왜냐면 분명히 영어도 잘하고 실력이 뛰어나신 분이 맞고, 그리고 뭐 문서 작성 능력이 엄청났던 거는 맞아요. 근데 그게 그냥 멈춰 있었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말하는 능력은 굉장히 뛰어났어요. 근데 같이 실무를 떼어 보니까 뭐가 안 돼 있는데 그걸 자꾸 말로 커버하려는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되게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근데 원래 그 기업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기업이 점점 더 안정감을 갖게 되고 국가적인 연구 작업들만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업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특징을 가진 대기업, 정말 안정적이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도 되고 러프한 환경의 대기업의 사람들은 정말 들어올 때는 엘리트들이었지만 다 하나같이 발전을 멈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영상을 찍으면서 오히려 제가 좀 뭘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이제 중소기업, 대기업에 관한 거에 주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제목을 썼던 이유는 제가 이제 대기업을 못 가봤으니까, 거기서 실제로 일을 해보지 않고 누가 이름을 내놓으라는 막 프라이드가 느껴지는 곳에서 일을 안 해봤으니까 그거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작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이 가지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볼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래서 몰라서 막 이제 그 경험을 해본 사람들한테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행동이 저에게 있어서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에게 그렇게 좋은 행동이 아니구나라는 게 이 영상을 찍으면서 새삼스럽게 느껴졌어요. 또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세 번째 유형인, 그렇게 뛰어났던 사람들도 들어가서 바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당장 내가 어떻구나라는 것보다 뭔가를 계속적으로 느리더라도 꾸준히 그곳에 한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다라는 게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새삼스럽게 느낀 거예요. 네, 이제 결론을 정말로 내려야겠는데,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서로 특징이 다르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기업은 굉장히 큰 단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그리고 어떻게 부품을 잘 맞춰서 커다란 물건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소수가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로세서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전체적인 거를 두루두루 할 수 있는 거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중소기업에서는 더 주어진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좀 배울 수 있는 게 다르다. 근데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한다면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차근차근 전체적인 거를 배우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대기업은 반면에 좀 사람을 관리한다던가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그런 체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처음부터 계획했던 주제와는 좀 많이 어긋났지만 그래도 뭐 이 나름대로도 뭐 괜찮은 내용인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